청와대를 향해서 매섭게 공세에 나섰습니다만 취업을 알지 못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들이 왜 쏟아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발언 때문에 그랬는데요.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기업들에서는 스펙보다는 특성화된 역량 이거를 본다고 그래요.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그때 말하면 800점 정도 이렇게 못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아주 큰 기업들인데도.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걸 이제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자 신문반 편집장을 했어요. 외국도 안 갔다 왔는데. 그다음에 그 동생하고 같이 그 인터넷으로 장애 학생들하고 장애 없는 학생들이 친구 맺게 하는 이런 거를 했어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결국 상도 뭐 많이 받았대요. 나중에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조기 축구회 이런 걸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입사 시험 볼 때 면접 시험 볼 때 스펙이 뭐냐 그래서 나는 스펙이 영어는 뭐 800 몇십 점 맞고 그다음에 뭐 이거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합격이 된 거예요. 최종 합격.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스펙이 없고 학점이 엉터리였던 청년이 대기업에 합격했다. 이게 눈물의 흙수저 스토리인 줄 많은 학생들이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황 대표의 아들을 이야기한 건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현장의 대학생들 분위기가 좀 전해지는 게 있나요? 아니, 맨 마지막에 그 청년이 바로 제 아들입니다 라면서 네. 헛웃음을 터뜨릴 때, 헛웃음이 아니죠. 진심 어린 그런 네. 웃음을 터뜨릴 때, 저 자리에 있었던 청년들은 어떤 심정으로 따라 웃었을지 저는 정말 굉장히 좀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알지 못하는 당대표다라는 네. 이제 그런 별명이 따라붙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의 일관적인 캐릭터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녀 자랑인 것이고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스펙이 있었겠지만 그 뒤에는 어쨌든 황교안이라는 아버지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아무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네. 전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좌파는 돈 벌어본 적 없다라는 그런 네.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보였던 어떤 공안 검사로서 뭐 네. 자신의 인생은 옳았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마치 정말로 본인의 그 세계 안에만 갇혀 있는 아까 네. 뭐 기독교이기 때문에 불교 행사에서는 불교 의례를 갖출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든지 어떤 일관된 흐르는 어떤 황교안 대표의 성격을 반영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로 정치에 대비한 황 대표가 오히려 정말 청년을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학 다닐 때 조기 축구에 만들어서 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다. 당에서는 좀 메시지 조력을 안 보태나요, 김 교수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 참모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회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근 있게 되는 황교안 대표의 행보를 보게 되면 너무 많은 곳을 다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대여 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중도로서의 외연 확산 때문에 청년이라든지 다양한 세대를 만나러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대학교에 있는 현장에서 청년들과 일자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네. 미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 있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같이 깊이 있게 그들의 마음과 공감하면서 토론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 행보라든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탕으로 볼 때 적어도 이 특강 하나에 올인하면서 매진할 만큼의 얼마나 많은 준비 시간을 가졌겠는가 생각해 보면 네. 아마 그렇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의 아들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나도 청년들과 얼마든지 교류하고 공감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알 수 있다라고 전달했던 것 같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청년들은 그러한 네. 메시지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험난해지면서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점들을 파고들어서 충분하게 이 정책적 대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정확하게 메시지 전달에 실패한 측면들이 있다면 이 행사를 누가 기획했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총체적으로 그
그 난관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이 말을 낳으니 말빚이 점점 쌓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당에서의 오늘 해프닝은 또 하나가 더 있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시즌이 다가왔구나. 우리 귀에 낯익고 친숙한 이름들이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지금 박찬호 선수부터요, 이국종 교수까지 이분들을 영입한다고 하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묻기는 물었다고 하나요? 이분들은 손살에 치는 것 같던데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말하자면 짝사랑이다 이런 발언을 인재영입 위원장이 했고요. 정말 이제 풀을 만들어서 2,000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170여 명 정도를 추려서 9월까지는 인재 영입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 사실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한국당 내부의 어떤 변화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부 수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먼저 났다가 거절하는 의사들을 속속 밝히고 있잖아요.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이국종 교수도 그렇고. 그러면 이 제1야당의 위상이 좀 우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내부적으로 수면 아래에서 교감을 확실하게 이룬 다음에 말을 꺼내도 늦지 않은 부분인데 너무 성급하게 유명인들의 이름을 막 언급하다가 오히려 한국당이 자기 발에 넘어지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하나 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정치 신인들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정당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하고 네. 스스로 혁신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대중들이 좋아하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유명인 한두 사람을 뽑아서 뭐 예를 들면 비례대표 공천을 주거나 유리한 지역구에 또 유리한 위원장 자리에 앉히는 것. 그 정도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 당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 네. 지금 안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잘라내고 결단하고 혁신하는 그 과정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외부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모셔올 수 있다는 그 선우, 네. 순서의 전후가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이국종 교수만 하더라도 유명세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듯 사진만 우르르 찍다가 다썰물처럼 빠져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손살에 치는 것 같던데 명사다라고 해서 정작 섭외해서 삼고 초려할 것처럼 모시고 왔지만 여의도에서 짐 싸겠다고 하는 20대 비례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게 과거부터 이런 일은 쭉 있어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유명인들을 일종의 그 쇼를 위한 네.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하는 아.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불쏘시개로 생각하는 것도 아주 큰 문제인데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네. 현 선거 제도가 후보들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그 2주 안에 그 후보의 몇몇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투표를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계속 규제로 뭐 이제 네. 경제도 규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아. 정치도 투명성을 확보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이런 걸로 책임을 아주 확실하게 지게 만들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네. 정치 자금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조용히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반짝하고 나타나거나 예,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쇼를 하거나 이렇게 유명인들 데려다가 쇼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제도도 좀 한번 돌아보고 잘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꽃이 터지듯 모든 것을 줄 것처럼 그들을 모시고 왔다가 정작 이분들의 뒷자리는 고독만 남죠. 예전에 최무룡, 이순재, 최불암, 신성희 배우들을 저희가 못 봤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국회에 계시지 않는 분인데요. 조은현 의원의 말은 이쯤에서 좀 들어볼 법만 한 것 같아요, 교수님. 조은현 의원이 이제 임기를 종료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둑과 정치는 너무 다르다. 네.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들어와서 지난 4년의 의정활동 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했는지에 대해 조은현 의원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들이 바라보건대 개인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 정치 문화가 사실상 함께 협력해서 무언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만 되면 명사를 찾아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인재 영입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뭔가 신선한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또다시 4년의 임기가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초선 의원의 국회의원 배지를 한번 달았던 것을 끝으로 다시 네.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해야 되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정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 정치를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답은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쇼가 아닌 진정된 정치를 보여줄 때가 여야 모두에게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